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그 KU 환경 토크 콘서트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시다 보셨겠지만 캠퍼스에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축제 기간인데요. 축제 기간을 맞이해서 저희 그 고려대학교 그린 캠퍼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그린 바자회하고 환경 토크 콘서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많은 사회 문제 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의식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늘 가볍게 환경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중앙 재즈 동아리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공연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고려대학교 중앙 재즈 동아리 제스라고 합니다. 이번에 환경 콘서트 과장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환경 콘서트라고 해서 환경과 관련된 곡을 한번 연주해 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동안 환경에 대한 생각을 연주하면서 해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작곡가들이 이제 환경 관련으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작곡한 곡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 3곡 정도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5분 동안 3곡 정도 이제 잔잔한 걸 연주를 해드릴 계획인데요. 일단 곡 소개를 하나 연주하고 하나씩 해드리고 연주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은 론즈라는 곡인데요. 그 잔디예요. 론에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론에 복수형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작곡가가 웨일즈 서남부 지역에 초원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일단 론즈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곡은 스카이라크라는 곡인데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종달새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재즈 곡들이 그 20, 30년대에서 한 4, 50년대 정도의 영화 음악을 이제 편곡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곡 같은 경우도 다 노래 가사가 있어요. 이제 뭐 비련의 여주인공이 뭐 사랑에 실패를 하고 뭐 노래를 부른다든가 다 그런 식인데요. 이게 종달새인데 약간 서양의 황조가 같은 느낌이에요. 종달새가 날아가는데 내 사랑은 어디로 떠나갔나. 원래는 이런 가사인데 이제는 저희는 이제 피아노로만 치니까 그 감성이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조용하고 예쁜 곡입니다. 그 스카이라크 연주해드리겠습니다.
번째 곡까지 들려드렸고요. 네, 마지막 곡은 다들 보사노바 아시죠? 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라는 브라질 작곡가가 브라질의 보사노바 음악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한 되게 유명한 곡인데요. 이제 브라질 해변가에서 파도 치는 걸 보면서 아마 뭐 해먹에 누워가지고 작곡을 한 것 같아요. 멜로디가 굉장히 예쁘고요. 제가 바다에서 휴양지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곡입니다. 네, 다음 곡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본행사 그 좌장이신 그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조영성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축하 말씀과 주제 발표를 하고 토의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시고.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생명과학대학 조영성 교수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주제를 기후변화 이슈를 잡아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에너지 전환과 시민의 역할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실 이 제목은 원래는 올 초에 서울시에서 주최한 한국, 독일, 일본 3개국이 공동으로 주최했던 이제 국제 회의가 있었는데 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발표드릴 것도 사실 거기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자리에 제가 축하 말씀 드리기보다는 저희 학교를 좀 행사 대표하시는 처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아마 다른 공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오늘부터 학교에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도 있고 이번 한 주가 계속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에 오신 많은 분들 축하하면서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거 여담이긴 한데요. 고려대학교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보니까 국제관에는 오늘 전 국무장관, 미국 국무장관 오셨고요. 오늘 아침에는 또 보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의 특별 자문해주는 콜롬비아 대학의 제프리 sak스 교수가 와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후 재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거는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로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패널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진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책도 나왔고 다큐멘터리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부통령을 지냈지만 환경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제 엘고 부통령께서 이제 만든 다큐멘터리죠. 근데 사실은 이거 외에도 저희가 한 10년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영화가 언제 나왔나 보니까 2004년에 나왔더라고요. 투마로우라고 하는 미래의 기후 재난을 소재로 한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보면은 토네이도라든가 이런 태풍들이 많이 불고 있고 자유의 여신상이 눈에 덮여 있고 한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고민한 기후변화 이슈도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50년 뒤에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들이 고민해야 될 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좀 준비해 가자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47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50년 넘게 남극의 빙하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947년에 빙하가 여기까지 있다가 계속 들어가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선으로 나타내면은 1947년에는 여기까지 있다가 한 50년 지난 2001년에는 여기까지 이제 후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녹아내렸다는 거죠. 근데 남극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에 빙하지대가 있었는데요. 1928년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빙하가 덮여 있었는데 한 70년이 좀 지나면서 다 녹았습니다.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사진 보여드리면 이거는 겨울철 사진, 이건 여름철 사진 놓고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런 분이 계신데 만년설은 이름이 만년설인 이유가 계절에 상관없이 계속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는 킬리만자로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가사 아시는 것처럼 킬리만자로에 만년설이 이렇게 덮여 있었는데 이게 보면은 2000년에 찍은 나사의 인공위성 사진에 의하면 만년설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만년설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만년설도 조금씩 눈이 덮여 있다가 녹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은 만년설이 녹아서 물을 공급해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다 녹았다 그러면은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저쪽 지역에서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원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자원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투발루입니다. 그래서 투발루 공화국은 기본적으로 50년 후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전 국토가 덮일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는 별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957년에 요 철교 보이시죠? 이게 제1한강교입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노량진으로 넘어오는 다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제1한강교라고 불리기도 했던 요 한강다리 밑에 소달구지가 해서 1957년에는 얼음을 캤습니다. 그래서 지명도 보면은 동부이천동, 서부이천동, 서빙고, 동빙고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빙고라는 게 여름철에 얼음을 쓰기 위해서 한강에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2004년에 얼음이 얼긴 얼지만 거의 조금밖에 얼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보여드리면 어떤 분은 제게 이때는 이 물을 갖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맑은 물이었고 지금은 한강물 먹을 수 없는 오염된 물이니까 안 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물론 한강이 오염되긴 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 얼던 것이 이렇게 제대로 얼지 않는 것은 물이 오염됐다는 이유보다는 그만큼 우리나라도 겨울철에 기온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한 4가지 주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만큼 필요로 할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사용이라 데다가 하이라이트를 준 이유는 공급이라고 하는 대신에 사용이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에너지, 다시 말하면 이 전기 쓰고 있는데 전기가 석탄 발전소에서 온 건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가 생성된 건지 아니면 원자력에서 나온 건지 저희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냥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만 신경을 쓰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전기요금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에 대한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소홀히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에너지를 필요로 할까? 국가가 세운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라는 것인데요. 제2차 에너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인데 여기에 따르면은 2035년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에 대한 전망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가지 에너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보시면은 첫 번째 거도 증가, 두 번째 거도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은 2011년에 한 5.54톤 정도 되는데 이것이 2035년이 되면은 한 7톤을 좀 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에너지를 정말 적절하게 또는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나 과소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또는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에너지는 얼마만큼 우리가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독일, 한국이 3개국이 서로 모여서 고민을 하면서 비교를 해봤는데 1980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좀 더 지났죠. 맨 왼쪽에 파란색이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내고 그 당시에 빨간색이 일본, 오른쪽에 있는 것이 독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30년 전에는 에너지 사용량이 반도 안 됐었죠. 독일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한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러던 것이 10년이 지난 1990년에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 증가했죠. 일본이나 독일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1990년에서 2000년, 2010년 보시면 2010년에 보면은 맨 왼쪽에 있는 파란색 막대기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일본을 넘어섰고 독일을 넘어섰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시면 파란색 막대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5년, 2040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파란색 막대기가 과연 정말 이렇게 갈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전기는 얼마만큼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까? 한 사람이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을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이겁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본은 제일 위에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독일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교차하는 점이 한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서부터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일본과 독일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을 비교를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 소비량은 일본을 앞섰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도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무슨 경품 같은 거 없나요? 갖고 와서 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주차권. 그 주차권 가장 좋은 건데 10% 미만. 10% 미만이면 얼마나 될까요? 네? 7, 8%. 3%입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을 포함하면은 19%까지 올라가는데요. 원자력을 제외하면 3%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옆에 있는 여기 비교하고 있는 일본의 똑같은 질문으로 했을 때 몇 프로를 일본 스스로가 공급하고 있을까요? 에너지. 네? 몇 프로예요? 45%? 40%? 정확히 0을 떼면 됩니다. 네, 4%입니다. 원자력을 포함하면 20%. 제가 왜 여기서 일본과 한국의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도를 말씀드렸냐면은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일본은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전기 사용량이 그렇게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증가했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할까? 얼마만큼의 전기가 필요할까라고 할 때 국가에서 세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하면 2035년까지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이따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일본이나 우리는 에너지 빈국입니다. 에너지가 너무나 부족한 국가인데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에너지를 쉽게 얘기하면 비효율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너무나 값싸게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얼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냐고 생각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에너지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아껴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에너지 자급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기준으로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을 뺄 때와 집어넣을 때에 따라서 다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원자력을 제외했을 때의 자급률, 오른쪽은 원자력을 넣었을 때의 자급률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을 빼면 3%, 원자력을 넣으면 19%, 일본은 원자력 빼면 4%, 넣으면 20%, 독일은 원자력 빼고 29% 넣으면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0년부터 2010년까지 X축은 쉽게 말하면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국민소득이 5,000불에서부터 4만 불까지 되어 있고요. Y축은 1인당 전기 사용량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우리나라 여기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여기 빨간 선을 따라서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2000년에 비해서 2010년 동안 1인당 소득도 증가했고 그거에 따라서 1인당 전기 사용량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2000년에 독일은 여기 있었습니다. 2010년에 여기서 여기로 갔죠. 다시 말하면은 소득은 많이 증가했지만 그거에 비해서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조금밖에 안 증가했어요. 그런데 일본, 우리하고 같이 에너지 빈국, 대표적인 에너지가 없는 국가인 일본은 2000년에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었을 때 여기 있었거든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비교를 했더니 여기서 소득만 증가했어요. 전기 사용량은 증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이 옆에 있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1000불짜리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독일 3개국의 에너지 사용량을 에너지 효율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에너지 효율성을 비교를 해보면은 파란색은 2005년, 붉은색은 2012년에 보시면은 7년 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성은 좋아졌습니다. 낮아졌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너무나 비교가 될 정도로 에너지 효율성이 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라는 조금 더 인식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68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에너지가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제일 밑에 있는 게 석탄입니다. 그 다음 위에 있는 게 석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986년서부터 시작해서 쭉 늘어나는 게 천연가스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파란색으로 높여 있는 게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화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화석연료라고 하죠. 화석연료가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거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만 놓고 봅니다. 제일 위에 높여 있는 게 뭐냐면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는 화석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화석 에너지를 많이 쓰면은 반대급부로 우리가 뭘 많이 내뿜냐면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누적 배출량입니다. 185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까지 보면은 대략 한 20년 정도 되죠. 그 데이터를 트래킹을 해서 연도별로 온실가스 배출한 양을 전부 다 누적한 겁니다. 보시면은 처음에는 별로 없다가 1970년대를 거쳐서 80년대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분은 이게 마치 이게 하키 스틱하고 같다고 해서 하키 커브라고도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전 세계 7번째 국가입니다. 과거에 전 세계 1위 배출량 국가는 미국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 12.6톤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하는 양이 12.6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12.6톤. 지금 한 사람이 12.6톤을 배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하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미래에 에너지가 필요할 것인가를 전망해 놓은 게 있는데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2035년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5년 전망한 걸 보시면은 이거는 우리가 1차 에너지, 최종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은 비율만 보시면 됩니다. 2011년에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3%였는데 2035년에는 29.7%. 약간 줄지만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석유는 38.1%에서 26.9% 약간 줄고요. LNG는 16.8%에서 19.4%.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
석유, LNG, 화석 에너지 사용량이 30, 30, 20 대충 80% 이상을 2035년에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2035년까지. 그런데 아까 제가 제프리 삭스라는 분을 잠깐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반기문 총장 그 특별 자문위원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자. 선진국 플러스 개도국 모두 다 줄이자. 지금 올해 11월에 파리에서 기후변화 해박 제21차 당사국총회가 열리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다. 우리 모두가 동참하자. 그런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 과학을 총괄하는 그 기관에서 2050년까지 최소한 산업혁명 기준으로 해서 2도씨만 올리는 거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2050년에 전 세계 1인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6톤으로 줄여야 됩니다. 현재 우리 몇 톤이라고 그랬죠 아까? 12.6톤. 지금 12.6톤을 2050년에 1.6톤까지 줄여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40년 채 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후진국은 개도국은 선진국 먼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선진국들은 개도국도 같이 줄입시다. 그러면 우리 줄일 테니까 돈을 주시오. 기술을 주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협상이 그러니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1990년에서 2005년에 보면은 1990년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300이 좀 안 됐는데 600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에 명시를 했을 때 배출량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좀 줄어드는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요거 줄이는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산업계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로비하고 좀 안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한 1.6톤이 되려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2050년에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을까? 못하는 거 아닌가? 괜히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지만 그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우리가 화석 에너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금까지 80% 90% 차지하고 미래에도 어쩔 수 없이 80% 이상 사용할 것이다라고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화석 에너지를 과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미래에는 계속 온실가스가 증가할 겁니다. 줄여야겠죠. 아까 우리나라를 치면 여기가 12.6톤에서 1.6톤까지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 이런 것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가시키면은 같은 에너지를 사용해도 우리가 효율성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훨씬 더 화석 에너지를 대체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말로 이거는 뭐냐면 나무 심는 겁니다. 열대우림이라든가 원시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절함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우리가 유지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앞에서 얘기한 것을 달성하기가 어려울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보시면은 2012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과 일본과 OECD 평균을 비교했을 때를 비교하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나타내고 이거는 가정용 전기요금을 나타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82.4인데 OECD 평균은 122.3입니다. OECD 평균보다 굉장히 낮죠. 근데 옆에 있는 일본은 194.3.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고 OECD보다도 높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우리나라 93.1,
OECD 평균 171, 우리나라 반 정도밖에 안 되죠. OECD 평균에. 옆에 있는 일본 276.8, 거의 3배 이상 높습니다. 자, 일본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 성장이 더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못 산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은 전기요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전기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시사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여전히 아까 효율성을 얘기를 했는데 1990년서부터 2011년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는데 지표들이 전부 다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것만 놓고 보면은 우리 그래도 잘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맨 밑에 있는 걸 보시면은 여기 IEA라는 거 뭐냐면은 국제 에너지 기구를 나타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국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국제 에너지 기구가 있는데 2010년에 에너지를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 똑같이 1000불짜리 물건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를 했더니 IEA 국가들의 평균은 0.15, 근데 우리는 0.19,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것만 놓고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지난 20년 동안에 효율성을 개선해오고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한 발자국 벗어나서 우리하고 비슷하게 에너지 빈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을 놓고 보면은 여전히 우리의 효율성은 더 허리띠를 졸려 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참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재생 에너지냐 원자력이냐 놓고 할 때 이것 저것 참 선택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30년까지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일 때는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2012년에 26%에서 41%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했죠. 몇 년도입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예, 2011년에 굉장히 큰 사고가 났죠.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인접국가에서. 그러면서 우리들이 느낀 겁니다. 원자력이라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한수원 비리가 계속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가 되면서 불안한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1978년에 고리 1호기가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5년 얼마 됐을까요? 고리 1호기 35년을 넘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한 원전들이 지금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대체하는 건 둘째치고 나이를 먹어가는 이 원전이 정말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어떤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원전의 비율을 29%로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조정하고 나니까 석탄이나 LNG라든가 이런 것을 조절해야 되는데 신재생은 여기 보면 11%로 똑같이 못을 박았고 더 높이지는 않고 박았고 29% 41에서 높였으니까 여기가 줄여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 결정을 못하고 차일피 미루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에너지 이슈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회적 갈등을 자꾸 갖고 오고 있습니다. 마치 폭탄 돌리기 하듯이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은 다음으로 넘기고 내가 있을 때는 괜찮으니까 또 넘기고 하다 보니까 자꾸 넘겨가거든요. 이게 자꾸 차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여기 목끝까지 다 차오른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원전을 수출해서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다른 한쪽은 목숨까지 내놓고 반대하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밀양 송전탑 건설과 같은 어떤 사회적 갈등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좋은 에너지를, 양질의 에너지를 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가격을 매겨서 안정적으로 공급하자. 그러한 것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패러다임에 있다 보면 우리가 중앙 집중형이고 대규모 공급, 원전 위주 이러한 것들로 가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급이 저조하고 친환경성이 부족하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요인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과연 그럼 우리는 미래에 정말 에너지를 전환하고 뭔가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왼쪽은 무슨 사진일까요? 네,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 제가 알기로 107만 명의 자원봉사자 집계가 된 걸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했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1996년, 7년 사이에 있었던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12.6톤에서 1.6톤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정부가 하도록 기다리는 것은 어느 세월에 갈지 5년마다 바뀌는 정부에 바뀌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스스로 시민들이 움직여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주제에 달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우리는 한번 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은 이루어지는데 그 꿈을 꾸는 사람이 달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에너지 전환 이슈, 기후변화 이슈, 그 다음에 시민의 역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자리입니다. 이걸로 제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마치고 그 다음에 패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